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딱 한 걸음의 힘입니다. 저자는 미리암 융케, 출판사는 갈매나무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미리암 융케, 심리학을 전공하고 행동치료 전문 심리치료사로 코칭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스트레스와 분노를 줄이고 공감력과 집중력을 높이는데 명상과 마음챙김이 큰 도움이 되는 걸 몸소 절감하며 명상 앱 헤드스페이스의 홍보대사로도 활동 중이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행동심리치료사로 일하는 미리암 융케이다. 덕분에 상담실에서, 친구들한테서, 식구들한테서 매일 이런 말을 듣는다. 또 실패야. 도저히 못 끊겠어. 왜 나는 안 되는 거지? 이런 푸념들과 그 원인인 습관은 행복과 만족을 방해하는 걸림돌이다. 길이 목표이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는다. 이런 속담은 다들 들어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고민하여 실천해 본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원하는 자신의 모습이 있다. 술을 마시지 않고 운동을 잘하며 건강하고 날씬하고 유행의 첨단을 달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었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어떤 목표를 세웠건 우리는 함께 시작할 수 있다. 처음부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습관으로 마음을 살피자. 2년 전쯤 굳은 결심을 한 적이 있다. 아침에 스마트폰 알람이 울리면 알람만 끄고 스마트폰은 켜지 말자는 것이다. 눈 뜨자마자 뉴스를 들여다보는 버릇을 고치고 싶었기 때문이다. 아침부터 외부 자극의 홍수에 빠져 허우적대고 싶지 않았다. 고요하고 평정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싶었다. 그게 뭐 어렵다고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정신을 차려보면 어느 사이 잠이 덜 깬 채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이걸 어쩐다. 나는 꾀를 내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부터 켜는 행동이 이미 내 안에 깊이 자리를 잡은 터였다. 나는 아날로그 알람 시계를 샀고 밤에 자기 전에 휴대전화를 욕실에 가져다 놓았다. 처음에는 꼭 술을 끊는 알코올 중독자 같았다. 알람 시계의 요란한 울림이 싫었고 째깍째깍 시계 가는 소리가 괴로웠으며 뭔가 신경이 곤두서서 괜히 안절부절 못했다. 하지만 정신없고 불쾌한 상태로 아침을 시작하기가 싫었기에 꾹 참고 견뎠다. 사흘이 지나자 금단 현상이 사라졌고 나는 아침에 침대에서 앱으로 아침 명상을 하기 위해서 다시 스마트폰을 침대 옆으로 가져다 둘 수 있었다. 물론 비행 모드로 변경한 뒤였다. 그리고 그날 이후 지금껏 그 행동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나는 부정적인 행동 패턴을 깨고 새롭고 유익한 행동을 내 일상으로 가져왔다. 제임스 클리어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 영국 사이클 감독 데이브 브레일스포드의 성공담을 들려준다. 브레일스포드의 신조는 작은 우승의 모험이었다. 1%의 개선을 목표로 삼되 분야를 가리지 않았다. 그는 작은 승리가 모여 큰 변화를 일으킨다고 확신했다. 계속해서 1%가 개선된다면 결국 전체의 결과가 엄청날 것이라고 말이다. 가령 그는 어떤 베개가 가장
편안한 잠을 유도하는지, 어떤 마사지 젤이 효과가 제일 좋은지 따졌다.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신경을 써서 선수들에게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큰 변화가 아니라 수많은 작은 변화를 유도했고 성공은 그의 생각이 옳았음을 입증했다. 브레일스포드의 1% 컨셉은 우리 일상에서도 쉽게 적용할 수 있다. 건강하게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고민해보자. 지금 당장 건강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은 무엇인가? 전체가 과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 당장 건강미를 뿜어내는 근육질의 사람이 되자는 것이 아니다. 오늘 한번 과일을 먹었다고 해서 내일 당장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다. 여기서 성공은 오늘 하루 건강한 식사를 했다는 것이 아니다. 건강하게 먹고자 결심한 작은 결정이 이미 성공이다. 스트레스 때문에 생각 없이 먹어대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부터가 이미 성공이다. 마이크로 헤빗은 지금 여기에서 목표의 1%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작은 걸음이다.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계단을 걸어가자고 결심할 수도 있다. 당장 20층을 다 걸어 올라가지 않아도 된다. 조금씩 구간을 늘려가며 목표를 향해 다가가면 될 것이다. 또 조깅을 매일 하자고 결심할 수도 있다. 오늘부터 당장 최소 5km는 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조깅하러 밖으로 나가기만 해도 충분하다. 비가 오는데도 조깅을 했다면 2배로 더 칭찬해야 한다. 의욕을 북돋기 위해서 운동복을 새로 장만하거나 친구와 약속을 잡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과정을 꼼꼼히 점검하고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작은 성공을 놓치지 마라. 아무리 별 볼 일 없고 작은 성공이라도 놓쳐서는 안 된다. 당신이 작은 목표를 세워 변화를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습관 그 자체는 좋은 것이다. 복잡한 도전에 응하자면 힘을 모아 집중해야 하므로 우리 뇌는 루틴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이 자동적으로 진행된다. 가령 우리는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숨을 쉴 수가 있다. 고민하지 않아도 심장이 알아서 펌프질을 해서 피를 온몸으로 보낸다. 특정 행동 방식도 마찬가지다. 걸을 때 우리는 고민하지 않는다. 처음 걸음을 배울 때는 뇌도 고민했을 것이다. 먼저 왼발, 그 다음에 오른발, 다시 왼발.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동작은 말 그대로 피와 살이 되고 우리는 저절로 걷게 된다. 이것이 습관의 장점이다. 뇌가 에너지를 다른 일에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습관은 뇌 에너지 절약 모드이다. 덕분에 우리는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아도 종이 인형처럼 쓰러지지 않는다. 잠을 못 자거나 시간에 쫓겨도 길을 찾을 수가 있다. 고민하지 않아도 어디로 가야 전철역이 나오는지 알고 어디서 내려야 하는지도 안다. 그러니까 습관은 편안한 안전지대이다. 우리 뇌가 엄청난 일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습관은 우리 뇌를 바꾼다. 특정 구조가 반복을 통해 굳어진다. 그렇게 습관은 안정감을 선사한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습관도 나쁜 점이 있다. 우리 두뇌의 편리한 습관 모드가 행동 변화를 힘들게 한다. 이 에너지 절약 모드가 무의식적으로 조종되기 때문에 우리의 인지와 관심을 제약하는 것이다. 안전지대를 떠나야 더 오래 행복하다.
호기심을 잃지 마라. 마음을 활짝 열어라. 인생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보물을 숨기고 있다. 우리는 모두 만족을 바란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일정 정도 불만이 있어야 변화 욕구를 느끼게 된다. 실패의 두려움은 발목을 붙잡는다. 안전지대는 편하다. 하지만 인생에는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 도전해야 만족이 있고 힘이 솟으며 자신감이 생긴다. 편안한 소파에서 뒹굴지만 말고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가야 한다. 오래오래 행복하고 만족하고 싶다면 안전지대를 떠나자. 너무 걱정하지 마라. 언제든 힘들면 다시 돌아오면 된다. 어차피 살다 보면 아무리 떠나고 싶지 않아도 새로운 생각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그럴 때 미리미리 준비해두면 무슨 일이 있어도 든든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지금껏 한 번도 안전지대를 떠나본 적이 없다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상상해보자. 성장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변화의 욕구가 있다. 그건 우리 유전자에 박힌 진화의 산물이다. 몸도 욕망도 기대도 시간이 가면서 자연스럽게 달라진다. 과거 시스템을 박차고 나와 그것과 함께 변해야 한다. 새로운 것이 두려울 때마다, 미지의 것을 감행할 때마다, 새로운 사람이나 상황을 맞닥뜨릴 때마다 우리는 안전지대를 떠난다. 바로 이런 메커니즘이 발전의 동력이다. 밤마다 텔레비전 앞에서 감자칩을 먹는 단순한 습관을 멈추는 순간에 그치지 않고 인성 자체를 바꿔서 오래오래 만족스러운 삶을 바란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조건이 있다. 인성을 바꾸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실제로 바꿀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변화의 습관이 들어야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 의지이다. 그래야 변화 욕구가 생길 테니 말이다.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변화를 감당해야 되는 때도 있다.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 습관이다. 새로운 행동 패턴이 자동으로 나올 수 있어야만 인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인성과 행동을 바꾸고 싶다면 자발적으로 개인의 확신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왜 하느냐이다. 우리 뇌는 프로그래밍을 했더라도 다시 프로그램을 바꿀 수 있는 컴퓨터와 비슷하다. 신경학자가 아니라도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당연히 습관도 프로그램처럼 바꿀 수가 있는 것이다. 습관을 바꾸려면 먼저 유익하지 않은 습관이 어디에서 오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령 스트레스가 심한 날에는 저녁을 먹고도 또다시 이것저것 단 것을 먹어댄다. 왜 그럴까? 단 것을 먹으면 무언가 보상받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또는 단 것을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서. 만일 그렇다면 왜 하필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일까? 이때 외부 상황과 주변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할까? 이 모든 질문 뒤에는 간단한 원칙이 숨어 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왜 하는지 묻는 순간 습관을 깨닫게 된다. 한 걸음 뒤로 물러나 행동의 원인을 캐묻고 분석하는 것이 변화의 길로 나가는 첫걸음이다. 자신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습관성 행동이 특정 상황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도 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휴가를 가서 금연을 시도하면 집에서보다 성공 가능성이 2배가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아마 담배를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피웠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없는 휴가지에서는 금연이 더 쉬운 게 아닐까. 이런 사실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행동을 바꾸고 싶다면 환경을 바꿔야 한다. 몇 가지 환경은 지금 당장 바꿀 수가 있다. 책상 위의 과자 그릇은 싹 치워버릴 수가 있다. 넷플릭스를 해지하고 텔레비전을 창 밖으로 던져버릴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 당신이 어찌할 수 없는 일들도 있을 것이다. 설사 그렇다 해도 특정 습관이 언제 어디서 등장하는지를 계속해서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가령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이 있다면 왜 그런 짓을 하는지 고민해 보는 것이다. 긴장을 해서, 딴 생각을 해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자신을 느끼기 위해서, 이유를 알았다면 더 고민해보자. 왜 긴장을 하는 것일까? 왜 자신을 느끼지 못하는 걸까? 왜 딴 생각을 하는 걸까? 증거를 하나하나 놓치지 않는 자신의 탐정 셜록 홈즈가 되어보자. 아마 습관 대부분이 원래 목적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손톱을 아무리 물어 뜯어봤자 긴장은 전혀 풀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손톱을 물어 뜯지 말고 다른 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가령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거나 주먹을 꽉 쥐는 식으로 말이다. 그럼 소리나 힘을 통해 스트레스를 좀 풀면서도 손톱을 무사히 지킬 수가 있다. 마음 챙김은 일종의 집중 훈련이다.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일을 판단하지 않고서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훈련이다. 그를 통해 과거나 미래를 생각하지 않으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연습을 한다. 이런 특별한 형식의 집중은 불교 교리와 명상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공원 벤치에 앉아서도 마음 챙김 연습을 할 수가 있다. 지금 당신의 눈에 무엇이 보이는지 하나씩 생각해본다. 참나무 5그루가 보이고 그 밑에서 꼬마 셋이 예쁜 색깔 티셔츠를 입고 공놀이를 한다. 그 옆으로 강아지 한 마리가 지나가다가 다리 한쪽을 쳐든다. 파란 하늘에는 검은 구름 하나가 지나간다. 당신은 숨을 들이마신다. 숨을 내쉰다. 위의 사례에서 마음 챙김이란 주변 환경의 인식이다. 이렇듯 마음 챙김은 인식을 키운다. 당신은 분별심을 버리고 평가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애들이 참 시끄럽네. 비가 오려나? 저게는 누구게야? 왜 혼자 돌아다니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고민도, 걱정도 이 순간에는 내려놓는다. 당신은 그저 이 순간에 일어나는 일을 바라보면서 당신의 뇌에 잠시 휴식을 선사한다. 이런 인식 훈련은 일상에서도 많은 도움이 된다. 정확한 인식은 자기 생각과 행동을 분석하고 해석하며 마침내 변화시킬 훌륭한 계기가 될 수가 있다. 특정 순간 자신의 마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깨닫는 것이다. 지금 당신은 짜증이 날 수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도, 겁이 날 수도 있다. 심장이 벌렁거리고 속이 쓰리고 어깨가 뭉치고 두통이 생기는 등 신체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그러고 나면 무엇이 이런 반응을 불러오는지, 당신을 자극하고 괴롭히는 해묵은 신념 때문이 아닌지 고민해 볼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난 절대 못해. 어쩌다 저런 사람을 만났을까? 아무도 날 사람 취급하지 않아.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아. 누가 그런 말을 하는가?
그걸 어디서 알았는가? 당신의 신념은 정말 사실일까? 어디서 그런 신념이 생겼을까? 마음 챙김을 통해서 신념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신념의 정체를 확인해야만 그것의 진실 여부를 짐작할 수가 있다. 심지어 우리 사회가 우리에게 주입하는 신념조차도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유익할 수 없는 법이다. 마음 챙김은 변화로 가는 첫걸음이다. 신념을 점검하고 습관의 기원을 추적할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매 순간이 기회이다. 반복되는 한심한 행동에 화를 낼 것인지 아니면 그 행동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인지 당신은 선택할 수가 있다. 자신이 무능하다고 낙인 찍고 항복할 것인지 아니면 부정적인 자기평가를 분석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당신의 발목을 잡고 당신을 비난하고 욕하는 생각들을 떨쳐낼 수가 있는 것이다. 현 상황을 주의 깊게 인식하고 깊게 호흡한 후 매 순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바로 지금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목표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말로 자신을 지지하는 것이다. 난 할 수 있어. 용기를 내자. 시작해보는 거야. 안 하면 평생 못해. 벌떡 일어나서 나가자. 자신에게 필요한 만큼 기회를 주자. 오랜 세월을 당신은 그 행동과 신념과 함께 하였다. 그러니 용기를 잃지 않고 노력하는 자신을 칭찬하고 보상하라. 안전지대를 떠나 변화를 시작하려면 용기와 에너지가 필요하다. 당신이 지금 가려는 그곳은 신대륙이다. 자부심을 지녀라. 목표에 이르지 못한 건 당신 탓이 아니다. 당신을 둘러싼 시스템 탓이다. 목표를 이루려면 먼저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것이 걸림돌이 될지를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왜 변화를 바라는지 이유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친구들이나 내담자들에게 자주 듣는 말이 있다. 운동을 하고 싶어요. 그럼 나는 바로 이렇게 대답한다. 바로 지금 하라. 진짜로 원한다면 누가 무엇이 당신을 막겠는가? 중요한 것은 자신의 진짜 의지를 깨닫는 것이다. 목표 뒤에 숨은 것은 무엇인가? 배를 건조하고 싶다면 남자들을 불러 모아 나무를 모으고 도구를 준비하고 임무를 배당하고 일을 나누어 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끝없이 먼 바다를 향한 동경을 가르쳐라. 이유가 결정적이다. 배를 위해서 배를 건조하려 하는가? 아니면 바다로 나가기 위해서인가? 그 둘은 차이가 크다. 이 말을 운동에 적용해보면 이런 의미일 것이다. 당신이 운동을 하고 싶은 이유가 살을 빼고 날씬해져서 딴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고 싶기 때문인가? 아니면 건강하게 살려고 운동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 다이어트도 마찬가지다. 정말 많은 사람이 살을 빼고 싶어 한다. 하지만 왜일까? 5kg을 빼는 것이 목표인가? 아니면 건강하게 살고 싶은 것이 목표인가? 전자라면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해서 빨리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요요가 올 위험이 크다. 하지만 건강이 목표라면 시스템만으로도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운동을 더 많이 하거나 식습관을 바꾸는 식으로 일상에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다. 그런 방식은 결국 더 건강한 다른 생활 방식에 익숙해지는 것과 다르지 않다. 물론 항상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학자들은 새로운 식습관이 자리 잡기까지 적어도 3년은 걸린다고 주장한다. 목표에 도달하는 것은 순간의 성공에 불과하다.
하지만 성공적인 시스템은 오래간다. 로또에 당첨되면 세계 일주를 할 거야. 아마 당신도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것이다. 주변에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들은 희망과 바람을 목표 달성과 연결한다. 왜 그 일이 일어나는지를 기다리는가? 스스로 만든 잘못된 신념을 고치기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데 말이다. 난 이대로도 좋아. 난 혼자서도 행복해. 열심히 돈을 모아서 여행을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절로 행복이 찾아올 것이다. 목표로 가는 길을 즐길 수 있다면 그 길이 계획의 일부, 시스템의 일부, 삶의 일부가 될 것이므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 해도 그리 힘들지 않을 것이다. 등산을 좋아한다면 사실 산을 오른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목표에 도달한 것이다. 정상에 못 올랐다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좋아하는 일을 했기 때문이다. 또 정상에 도달한 후에도 목표를 잃고 헤매지 않는다. 계속 하던 대로 하면 될 것이고 그렇게 즐기다 보면 또 새로운 목표와 도전을 발견할 것이다.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목표는 자극을 주고 의욕을 북돋는다. 하지만 목표만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언어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목표 달성이 쉽다. 세세한 부분까지 최대한 빠뜨리지 말고 꽉 채워 빠져나갈 구멍이나 핑곗거리를 미리 막아야 한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할 거야. 이런 식의 헐렁한 목표는 실패하기 쉽다.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자. 월요일부터 일주일에 3번, 월, 수, 금, 저녁 6시에 1시간씩 걸을 거야. 동기도 함께 적는 것이 좋다. 그래야 무엇 때문에 이런 목표를 세웠는지 잊지 않고 자신을 채찍질할 수 있다. 목표가 긍정적이고 현재형이면 더 좋다. 가령 이런 식이다. 월요일부터 일주일에 3번, 월, 수, 금, 저녁 6시에 1시간씩 걷는다.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고 건강에도 유익하니까. 목표를 완성했다면 종이에 적어보자. 그래야 더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머릿속에만 있던 계획이 종이로 옮겨가며 현실성을 얻어 실질적인 목표가 된다. 그 종이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두자. 목표를, 동기를, 자신과의 약속을 눈에 보이는 곳에 두고 되새기자. 이 계약을 실행에 옮길 때가 오면 더는 선택이나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다. 월요일 6시가 되면 고민할 필요 없이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걸어 나가기만 하면 된다. 새로운 습관을 확립하는 것이 과거의 습관을 버리는 것보다 쉽다. 가령 저녁에 텔레비전을 보면서 평소 먹던 초콜릿 대신 사과를 먹는다. 그럼 아예 아무것도 안 먹는 것보다는 견디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각자의 기호와 능력에 맞추어 창의력을 무한 발휘하여 대안을 찾아보자. 초콜릿을 먹지 않고 요가를 하는 것도 기분 전환에는 아주 좋다. 아예 밖으로 나가서 잠깐 산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환경을 바꾸는 것이 습관 변화에 매우 유익하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말했듯 집에 있을 때보다 휴가를 갔을 때 나쁜 습관을 버리기가 더 쉽다고 한다. 새로운 환경이 습관 변화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미국의 심리학자 웬디 우드 실험으로도 밝혀진 사실이다. 실험 결과를 보면 대학생들이 대학을 옮기자 미디어 소비 습관이 달라졌다고 한다. 장소 변화가 습관 변화를 돕는 이유는 아마도 익숙한 환경에서는 거의 자동으로 하던 일도 환경이 바뀌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자면 힘은 들겠지만 새로운 루틴을 개발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반복의 중요성은 산길을 떠올려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처음 새로운 습관이 생기면 해당 두뇌 세포 사이에 작은 샛길이 하나 만들어진다.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 금세 풀에 덮여 자취를 감추지만 이런 작은 새끼들도 자주 사용하다 보면 점점 단단해져서 풀이 자라지 못하는 진짜 길이 된다. 뇌에 저장한 정보도 마찬가지여서 자주 불러내야 길이 된다. 작은 길이 넓어져 국도가 되고 마침내 온갖 정보가 오가는 고속도로가 된다. 정보는 그렇게 되어야만 오래 저장이 된다. 반복은 시냅스의 힘을 키운다. 시냅스 여러 개가 신경세포를 연결하면 그 옆으로 다시 접속이 형성되고 이렇게 접속이 자꾸 늘어나면서 그 내용이 기억에 저장되는 것이다. 반복의 힘은 말에서도 확인된다. 로마 정치가 카토는 반복의 힘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줄 알았던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로마 원로원에서 연설을 할 때마다 항상 같은 말로 끝을 맺었다. 카르타고는 반드시 무너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설의 주제가 무엇이건 상관없다. 그는 항상 같은 말로 카르타고 정복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결국 기원전 150년 원로원은 카르타고 정복을 동의하였다. 특히 팝송은 반복 단락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복은 방향을 제시하고 듣는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만든다. 아마 다들 경험이 있을 것이다. 에너지와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될 정도까지 꾸준히 연습한다면 결국 그 습관도 루틴이 된다. 잔디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작은 걸음과 작은 반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잔디 씨앗을 뿌린 후에는 매일 물을 주어야 한다. 그래도 며칠, 심지어 몇 주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하지만 거기서 실망하고 물 주기를 멈추면 안 된다. 어느 날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초록빛이 땅을 휘감는다. 정원 주인은 그 줄기를 정성으로 보살핀다. 그런데 휴가철이 되어 온 식구가 휴가를 가는 바람에 한동안 물을 주지 못한다. 하필이면 그 시간 내내 비도 오지 않는다. 돌아와 보니 잔디는 말라 비틀어졌다. 그래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뿌리는 여전히 튼튼하기에 다시 물 호수를 집어다가 물을 흠뻑 주기만 하면 잔디는 언제 말랐나 싶게 싱싱하게 되살아난다. 앞선 수고와 고생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 잠시 뒷걸음질 쳤다고 해서 그 모든 지난 연습과 반복이 헛되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뒷걸음질을 실패는 기회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자. 위기를 이기고 나면 더 굳건해질 것이다. 위기를 이겨내고 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전략은 자신의 삶과 자신에게 중요한 것들을 새롭게 평가해 보는 것이다. 때로는 뒷걸음질을 통해 작은 것의 가치를 알게 될 수도 있다. 삶의 위기를 겪어내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해야 할 일의 목록을 작성하자. 저녁에 내일 처리하고 싶은 작은 일 3가지를 적어보자. 제일 중요한 것을 메뉴에 적는다. 자는 동안 당신의 무의식이 미리 준비할 수 있다. 다음 날이 되면 고민 말고 바로 그 일을 처리한다. 2분 규칙을 시험해보자. 작지만 중요한 일은 절대 미루지 않는다. 2분 안에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당장 처리한다. 타이머를 25분에 맞춘다. 이 시간 동안에는 온전히 한 일에 집중하고 25분이 지나면 잠시 쉰다. 4번 반복한 후에는 조금 길게 쉬어야 한다. 이 훈련을 계속하면 25분 이상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이 방법에 어느 정도 습관이 들었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보자. 딴짓하거나 딴 생각이 들 때마다 즉시 다시 타이머를 25분에 맞추는 것이다. 목표나 업무에서 벗어났다는 느낌이 들면 그 사실을 자각하라. 가령 이유 없이 핸드폰을 보지 않겠다고 결심했는데
어느 순간 또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면 바로 행동을 멈춘다.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이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야. 이 말을 반복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언제 무엇에 정신이 팔리는지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불안을 없애는 마음 챙김 훈련. 긴 줄에 서 있거나 차가 꽉 막혔을 때는 이렇게 해보자. 지금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본다. 아무리 화를 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감정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 이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긴 줄에 서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음악을 들으며 기분을 전환하면 어떨까? 호흡에 집중하자.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쉰 후 기지개를 쫙 편다. 사탕이나 껌, 과일을 맛과 냄새와 느낌을 음미하면서 먹어보자. 그래도 너무 오래 걸리거든 좋아하는 장소를 떠올려보자. 그곳의 풍경은 어떤가? 지금 당신의 기분은 어떤가?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표정을 살펴보자. 그들에게 미소를 지어보자. 미소의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식습관의 경우 특히 충동을 억제하고 결정을 내리고 자제하기가 힘이 든다. 단기간 금식을 한 사람들은 덜 먹고 더 건강하게 먹는 것보다 아예 굶는 쪽이 더 쉽다고 말한다. 굶으면 뭘 먹을까? 이런 생각을 두고 수백 번 고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금식에 성공하면 의욕이 쑥 올라간다. 일주일 동안 물만 먹고 살았는데 못할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아무리 달콤한 유혹도 거뜬히 이겨내고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 것이다. 성공은 끈기에 달려있다. 우리 두뇌는 바쁜 것을 좋아한다. 자제력도 훈련할 수 있다.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 한꺼번에 식습관 전체를 바꾸겠다고 설치지 말고 아침 식사부터 시작해 보는 것이다. 아침 식사는 건강하게 먹자고 결심한다. 이 결정을 끝까지 밀고 나간다. 남은 두 끼는 어쩔 수 없는 경우 건강하지 못한 음식도 먹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아침은 절대 양보 못한다. 이렇게 건강한 아침에 익숙해지면 결정의 범위를 점심과 저녁으로 넓혀간다. 가령 주말에는 점심도 건강하게 먹는다. 한 가지 과제에 익숙해지면 또다시 새로운 작은 목표를 정한다. 운동은 마음에도 좋다. 연구 결과들을 보면 신체 활동의 긍정적 영향력은 두뇌 능력에 그치지 않고 우리 정서에까지 뻗어나간다. 가령 우울증 환자의 경우 운동이 약품과 비슷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항우울제 못지않은 긍정적인 영향을 환자에게 줄 수 있다는 말이다. 운동은 우울증 증상을 완화하고 기분을 밝게 하며 행복감을 높인다. 운동을 통한 심리적인 안정에는 자기 효능감도 큰 역할을 한다. 미국 심리학자 엘버트 밴듀라는 자기 효능감을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적절한 행동을 하며 주어진 목표를 추구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라고 정의한다. 자신의 행동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면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이라는 뜻이다. 통제 확신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이것은 외부 상황과 다른 사람들 혹은 우연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기분을 말한다. 이런 감정은 안정감을 선사한다. 운동과 연관해 보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할 때 긍정적인 효과로 인해 자기 효능감이 높아진다는 말이다.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이런 감정은 신체 활동과 일반적인 심리 안정의 상관관계에서도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니 소파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보자. 식사는 몸도 마음도 살찌운다. 즐겁기 때문이다. 식사는 단순히 영양 섭취 시간으로 그치지 않는다.
아기들도 식사가 긍정적인 감정과 함께 온다는 사실을 경험한다. 식사는 곧 사랑이요 정이다. 이런 사랑과 정을 우리도 다시 느껴볼 수 있다. 식사를 즐길 수 있다면 말이다. 너무 바쁜 날에는 식사에 투자할 시간이 없을 것이다. 얼른 먹고 일어나 다시 일할 생각에 밥이 코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넘어가는지 모른다. 그러니 좀 여유 있는 날을 골라 한껏 식사 시간을 즐겨보도록 하자. 일단 조리에도 공을 들인다. 친구들을 불러 같이 요리를 하거나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놓고 식사를 준비해보자. 요리를 이벤트로 만드는 것이다. 완성된 음식은 차림새에도 신경을 써보자. 꽃이나 초로 식탁을 장식해도 좋다. 식사를 하기 전에는 감사 시간을 갖는다. 이 음식이 여기 이 식탁으로 오기까지 농부는 씨를 뿌려 수확했을 것이고 유통업자는 열심히 수송하고 진열하고 계산을 했을 것이다. 모든 이들의 노고에 감사하자.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느냐도 그못지않게 중요하다. 물론 우울증 원인이 오로지 건강하지 못한 음식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유전적인 소인이나 환경 영향 같은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함께 작용한다. 하지만 이 다른 요인들은 대부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들이다. 하지만 식사는 다르다. 식사는 우리의 선택이다. 건강한 식사를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보자. 마음 챙김은 일단 생각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한다. 그렇다고 해서 생각과 근심과 불안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부정적인 아우라는 제거할 수 있다. 생각이란 와서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가는 일시적인 상태로 보며 그렇게 자신과 주변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다. 마음 챙김은 문제를 감정으로 대하지 않고 중립적인 자세로 바라보는 훈련이다.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위기 상황에서도 스트레스가 줄고 평정심이 돌아온다. 이런 능력은 명상으로도 얻을 수 있다. 명상하면 집중과 감정 조절, 기억과 신체 인지를 담당하는 뇌 부위가 자란다. 명상하면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호흡으로 뇌와 온몸에 산소를 더 많이 공급하게 된다. 또 맥박이 느려지고 스트레스가 줄며 사고보다는 감각에 집중할 수 있으므로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더 초롱초롱한 의식으로 느낄 수가 있다. 초보자는 다양한 앱의 도움을 받아 시작해 볼 수가 있다. 바디스캔은 신체 각 부위를 의식적으로 자각하여 긴장을 해소하는 방법이다. 객관적인 관찰자 자세로 자신의 몸을 바라보는 것이다. 어떠한 판단이나 분석도 하지 않고 몸의 각 부위 감각에 주의를 직접 기울인다. 신체 부위 집중이 힘들다면 호흡법으로 물꼬를 틀 수도 있다. 호흡은 언제나 여기 있으니까 말이다.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는 숨을 쉴 수 있다. 우리가 여태 살아있는 것도 다 이런 자동적인 호흡 덕분이다. 얼마나 고맙고 감동적인 일인가. 그러니 고마운 마음에서라도 한 번쯤 호흡에 관심을 기울여 봄직하다. 또 긴장을 풀고 싶을 때도 호흡은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의식적으로 천천히 숨을 쉬면 절로 스트레스가 풀린다. 인생의 도전을 조금씩 흘깃거리자. 수많은 작은 걸음이 더 쉽게, 더 만족스럽게 당신을 목표로 데려갈 것이다. 아무리 작은 변화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비행기를 생각해보자. 경로를 살짝만 바꿔도 그 경로는 수천 킬로미터를 달리다 보면 전혀 다른 곳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행동도 그와 똑같다. 아주 작은 행동의 변화도 인성의 가능성을 활짝 넓힐 수 있다. 깨인 눈으로 작은 것을 주목하면 숨은 큰 잠재력을 길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습관의 힘을 활용하는 것도 그중 하나이다. 습관은 인생 항로를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앱이다. 유익한 일을 습관으로 만들면 그 습관이 안정을 주고 방향을 가르쳐 줄 것이다. 따라서 유익하지 못한 습관을 깨닫는 것도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처음에는 힘들 것 같던 일들도 시간이 가면 습관이 된다. 선택의 자유를 즐긴다면 만족하는 삶을 살기로 의식적으로 결정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만족을 습관으로 삼을 수도 있지 않는가? 결국 감정이란 우리 안에서 오는 것이다. 만족하기 위해 꼭 행복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만족이란 지속적인 상태이다. 물론 만족하기 위해서 몇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이 책에서도 그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약간 닭이냐 달걀이냐의 문제와 닮지 않았는가? 무엇이 먼저인가?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인가? 행동이 행복을 낳을까? 아니면 감정이 행동을 낳을까? 진실은 아마 그 사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다시 질문으로 이어진다. 성공적인 행동이 만족을 낳을 것인가? 만족하면 자동으로 성공할까?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루카스는 성공의 뒤를 쫓는 사람은 절대 행복하지 않으리라고 대답한다. 성공이란 목적하는 바를 이룬 결과니까 말이다. 때로 우리는 자신에게, 인생에, 주변 사람에게 과한 기대를 품는다. 앞에서 말했듯 성공이 행동과 마음가짐의 논리적인 결과라면 마음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우리가 옳다고 믿어야 한다. 너무 이를 악물면 절대 만족이 오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목표와 만족을 우연에 다 맡기라는 말은 아니다. 세상에 무엇이 필요하냐고 묻지 마라. 당신을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밖으로 나가서 그 일을 하라. 세상을 만족시키려 하지 말고 자신을 만족시켜라. 세상을 행복한 곳으로 만드는 것은 만족하는 인간들이다. 만족을 위해서 작은 행동이나 습관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일어나 변화를 꾀해보자. 그럼 즐거울 것이고 여유와 확신을 지니고 만족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처음에 큰 기대를 안 하고 봤는데요. 내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내용이 간결하면서도 가동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바꿀 수 있도록 굉장히 설득력 있게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